두 번의 연휴를 지나오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금리와 유가 얘기를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전쟁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될지 오늘 집중 분석 시간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주식시장 참 복잡하고 이슈도 많고 그냥 골치 아픈 그런 모습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변곡점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장 최근의 이슈만 놓고 보자면 어제 이제 간밤에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네. 시장 예상치보다는 0.1% 정도 상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보시면 작년 10월 바닥 대비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주기가 나타났었죠.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3, 4분기에 들어가면서 7월 말이 지나고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조정이 일정 부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추세를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과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원래 물가가 상승을 하는 구간에는 주식시장이 오르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에 오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거의 뭐 3월, 6월 이런 때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 나타나다가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갔었죠. 그렇지만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나오지만 저 CPI가 9% 이상이던 것이 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좀 두려운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저 숫자가 다시 계속 치고 올라갈 건가 하는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니겠죠. 예. 왜냐하면 숫자가 이렇게 조금 이제 다시 눕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재하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나온 딱 숫자만 보고서는 아직 답을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CPI 숫자가 전달 대비해서 0.4% 상승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온다면은 사실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빠지지 못하죠. 왜냐하면 0.4 곱하기 12 하면 4.8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가 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다들 좀 헷갈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근원 CPI도 여전히 0.3% 상승을 하니까 곱하기 12 했을 때 3.6% 나오죠. 그러네요. 네, 지금 네. 숫자가 그것보다 살짝 높으니까 이게 이제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얼마나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거비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지금 여기 데이터는 없지만 이제 주거비 여기 나오네요. 상승률이 다시 재상승을 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 속도가 네네. 좀 더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숫자를 보고 있었을 때 저 숫자가 좀 더 많이 떨어져 줘야지 0.2%대로 좀 떨어져 주지 않으면은 좀 헷갈린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게 뭐 아주 나쁜 리포트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0.1% 상회한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 고용 시장이 워낙 지금 핫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짚어보면서 오는 11월 달에 어떤 식으로 금리를 할지, 예. 즉 또 올릴지, 예. 또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점도표에서 얘기를 해줬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CPI 발표가 되고 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7%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뭐 0.1% 상회한 정도로 이렇게까지 금리가 올라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아직까지 그 연준이 목표하는
2% 물가 목표치까지는 정말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져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정체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금리도 좀 오르고 증시도 좀 하락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긴축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얘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왜 지금 뭐 CME 패드와치 기준으로도 거의 뭐 90%가 동결을 예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네. 미연준 의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사실 금리 올리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것처럼 했어요. 그렇죠. 점도표가 그렇게 찍혀 있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다시 재상승했지만 어쨌든 많이 치고 올라갈 때 거의 뭐 10년 기준으로 4.9% 근처까지 그랬죠. 네,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5%를 보다시피 했는데 자 이렇게 나왔던 이유 중에서 고용 시장이 너무나 핫했다, 너무 좋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아까도 올라왔던데 지금 실업률 자체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많이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죠. 3.8% 정도 수준에서 지금 동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전체 이 고용 참여율 숫자가 예.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이 그렇게까지 약하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나 신규 고용 숫자를 보시면은 원래 예상했던 게 17만 명이었는데 33만 6천 명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거의 예. 2배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물가가 계속 압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또 보시면은 그 실업 청구권자 수도 숫자를 보시면은 뭐 여전히 21만 건 밑도는 숫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숫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 연준의 발언도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굳이 더 긴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방향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고용 시장이 너무 핫하니까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11월의 동결 전망은 우세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를 좀 잘 생각을 해 보시면 결국 지금 현재 시대가 네. 어느 정도로 고용시장과 생산성이 지금 나아지고 있고 좋은지를 보고 금리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용시장은 임금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까 나왔던 숫자를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0.2% 상승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전달 대비해서. 곱하기 12 했었을 때 2.4%란 말이죠. 네네. 2.4%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4% 시대를 만들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고용 시장이 좋기는 좋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는 넘어가지 않는데, 근데 임금 상승률은 막 4%, 5%, 6% 이런 숫자가 아니라 4% 밑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걸 예측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인플레이션도 아마 4% 미만으로 잡힐 거고 2%대 중반에서 높으면 3% 정도 수준까지도 떨어져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죠? 5.25에서 5.5. 그렇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3% 미만이다. 예. 그러면 금리가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높게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추가로 여기다 더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은 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1년을 놓고 보면 아까 네. 차트 나오는 것 같던데 점차적으로 금리를 내리는데 언제부터 내년 상반기 말이 돼야지 조금씩 내린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뭐 한두 차례, 많이 내리면 한 세네 차례 정도를 내리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증시는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걸 좀 봐야 되고요. 확실히 좀 스마트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용도 그냥 숫자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33만 건이라는 놀랄만한 2배의 숫자가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은 야, 이거 너무 서프라이즈인데 이러면서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다들 이제 임금 상승률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해지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봐주시고 결국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계속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사람들보다 동결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집단지성에 그걸 믿어야겠죠. 현재까지는 동결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채권 거물로 알려진 엘 에리언이라는 분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결국 지금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빨리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얘기는 작년 말에도 나왔었고요. 그쵸. 올해 네. 상반기 내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결과값은 물론 종목 선별을 굉장히 잘 하셨어야 되지만 그쵸. 어쨌든 S&P 500은 바닥 대비해서 20% 이상 올랐거든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뭐 10몇 프로 올랐고 나스닥은 뭐 연초 대비해서 20% 훨씬 넘게 올랐고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냐면 우리가 흔히 자산 배분을 할 때 6대4 전략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0%의 주식과 40%의 채권을 들고 가는 전략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숫자는 연평균 평균 수익률이 한 9% 정도 복리가 나와요. 그게 과거 거의 100년 숫자입니다. 근데 작년에 정말 안 좋은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어요. 거의 한 17% 나왔는데 그쵸. 지금 올해도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금리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계속 연초에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주식을 훨씬 더 많이 들고 가시고 예. 채권 비중을 20%만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바뀌었죠. 이제. 그러네요. 그래서 채권 비중을 살짝 높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이제는 10년 국채 금리도 우리가 한번 피크를 본 거 아닌가. 더 높게 올라가긴 어려울 것이다. 네, 고점을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4.9% 수준 예.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떨어진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떨어지는 게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막 많이 늘리는 전략은 아닙니다. 5% 정도만.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좋다라는 얘기고요. 대신에 채권은 금리를 피크를 쳤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 올해 연초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률이 커요. 거의 뭐 한 그렇죠, 맞아요. 15%대 네. 이 정도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채권을 좀 사도 이제는 손실보다는 이제 수익이 나는 구간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나 떨어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숫자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네. 미국의 실질금리 추이입니다. 이제 실질금리가 과거의 숫자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즉 1980년대 이전 그 숫자를 보시면은 실질금리가 얼마냐면 4에서 7% 시대예요. 정말 높죠. 그쵸. 우리가 자꾸 저기를 비교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을 것이다. 왜 그러면 고용 시장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때가.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만큼 실질금리가 4%에서 7% 시대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높은 고용이 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거의 70%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 생산성 향상 부분은 훨씬 낮았어요. 그랬군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실질금리가 2에서 4% 떨어지죠. 예. 이때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55%로 확 올라갑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숫자가 2%에서 1% 사이의 시대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1% 미만 시대가 나오죠.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왕창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대로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2%대로 올라가는 것이 오래 유지될 거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생산성 향상, 특히 전기차나 전기차 부품 쪽에서 오는 것, 신재생 에너지에서 오는 것, 또 우리가 AI.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AI 예. 이 부분에서 오는 것을 감안했었을 때 저 실질 금리는 아마도 1%대로 다시 하락할 거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를 더했었을 때 예. 아마도 아마도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한 3.5% 정도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을 찾지 않겠나. 그럼 지금 4.7.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 1% 정도. 그러네요. 많이 보면 1.25% 정도.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향후 2년 정도 나온다. 이런 환경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채권의 수익률이 연간 단위로 10%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에서는 연간 단위로 두 자릿수 수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현금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단기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적절하게 좀 조정이 있을 때는 좀 현금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반등을 시작할 것 같을 때 좀 투입하시고 근데 한 10% 정도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현금이라는 게 언제나 있으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여유분으로 확보해 두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금리가 추가로 솟구쳐 오를 것까지는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3.5%까지 실질금리와 함께 국채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채권을 한 5% 정도 비중을 늘려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또 주식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관점에서 네. 지금 당장에 가장 좀 닥쳐있는 일정을 얘기하자면 실적 시즌이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좀 실적 시즌이 시작된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으로의 전망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생산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실적 발표가 그것을 확증해 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지금 쭉 스케줄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IT 업종들, AI 관련된 업종들 등등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주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은 업종 위주로서의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기차 부품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과거에 얘기하는 게 워런 버핏이나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치주 투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2008년 이후에 이 상승률을 보시면은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아요. 저렇게 그렇군요. 빨간색이 많은 구간이 성장주가 퍼포먼스가 좋은 구간입니다. 근데 보시면 2007년 이후에 확연하게 빨간색이 더 많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근데 그 생산성 향상의 추세를 보시면은 2012년 이후에 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에 있어서 성장률에 있어서 거의 70% 이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는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지수는 나스닥 100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나스닥 연평균 상승률이 상당히 높을 거고 나스닥 100의 연평균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 근데 뭐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또 여기에 관련돼서 성장을 보이는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져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빠르게 성장을 하는 그런 업종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골라야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알겠습니다. 현재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이 8대2 정도로 월등하게 성장주가 좀 높았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여전히 금리도 높고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을 잘 확보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좀 앞당겨 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잘 좀 뽑아가시면 3분기 실적 시즌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씀해 주신 2년 동안 높은 수익률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